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칙설 시작합니다. 미 연준이 4회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서 한국은행이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다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대출받은 영끌족, 또 기업 등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민간 부채가 한순간에 터지진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고등이 켜져 있는 부채 상황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화여대 경제학과 석병훈 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 세종대 경제학과 김성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최근 계속 기준금리도 오르고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빠르게 오르면서 상단 기준으로는 이미 7% 중반대까지 치솟은 상황입니다. 연내 8% 혹은 9%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미 저금리 시대의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산 영끌족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에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좀 우려되는 점은 혹시 이제 너무 이자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혹시 패닉셀링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종의 붕괴 현상까지도 이어질지에 대한 걱정 어린 시선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패닉셀링, 그러니까 막 그냥 어쩔 수 없이 내다 놓는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럴 상황이 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지난 최근에 부동산 화랑기에는 서울시만 할 경우에도 주택을 주로 구매한 세대가 과거에는 40대에서 50대가 주택을 주로 구매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최근의 특징은 가장 최근의 호황기 때는 이제 주택을 구매한 세대가 30대 이하 세대가 주로 매수층이었거든요. 소위 말하는 2030이 영끌을 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요. 2030의 이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40대, 50대보다는 소득이나 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산이 적다 보니까 40대, 50대보다는 아무래도 서울 외곽 지역,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서울 외곽 지역을 샀는데 외곽 지역의 이제 특징은 이제 상승폭도 적고 만약 부동산 하락기에는 이제 또 하락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마음고생이 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이제 그 분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1주택을 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네. 본인이 이제 실거주를 위해서 산 경우에는 이제 장기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변동성은 있어가지고 자기가 산 가격보다 이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네. 추세적으로 보면 이제 한국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사면 대부분이 이제 자녀들의 교육 이런 거 목적으로 집을 샀기 때문에 최소한 6년 이상 이제 실거주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부동산이 하락을 해도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산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팔고 버티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이런 이제 실거주자분들이 자신의 매매한 거래 가격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매물을 걷어들이고 안 팔고 버티다 보니까 거래량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속도는 상당히 늦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말로는 이제 언론에서는 서울에서 서울 실거래가가 폭락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 거래 절벽 하에서 나오는 이제 초급매물이 체결된 가격 아니면 뭔가 지인 간의 특수거래 가격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례로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9월에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실거래량은 614건입니다. 네. 614건이라는 것은 연중 최저치인과 동시에 2006년에 실거래가 조사된 이후 역대 최저치입니다. 근데 614건이 과연 얼마나 작은 거래량이라고 하면요. 서울시의 전체 아파트 호수가 177만 2천 호입니다. 약 네. 177만 호 중에 네. 614건이 거래가 된 것이죠. 그러면 이게 퍼센티지로 보면 0.03%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런 초급매 아니면 지인 간 특수거래가 이 실거래가를 할지라도 서울시 아파트의
그 시세를 대표한다, 시장의 시세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영끌족들이 정말 패닉으로 이런 이제 시세를 대표하지 않는 실거래가를 가지고 패닉세를 할 일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대출 같은 경우도 그 동안에 이제 뭐 DSR 규제, 예. 이 DSR 규제를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고소득자 위주로 신용대출은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이제 LTV 비율을 낮추는 규제를 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자 부담은 늘어났지만 버티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일례는 뭐 경매 시장이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라서 서울의 뭐 경매 진행 건수 경매 진행 건수가 1월에 321건이었는데 뭐 10월에 뭐 747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래서 뭐 부동산 시장이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다. 뭐 경매가 쏟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뭐 747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파트만 놓고 본 게 아니라 뭐 단독주택, 빌라 뭐 이런 거 다 포함한 것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주택의 범위를 넓히다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300만 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747건이라는 것은 300만 호의 0.02%에 불과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 경매에 넘어가는 이제 주택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패닉셀을 할 거로 아직까지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네. 아니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현재 정부에서 270만 원 신규 공급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얼마 전에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하면서 네. 그 대출 규제 뭐 이런 것을 완화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제 부동산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서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270만 원 신규 공급 스케줄을 그 속도 조절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 하향 안정화하는데 좀 도움이 될 필요할 것이다. 것이다.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 교수님 어떠세요? 패닉셀링 뭐 우려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좀 보이는 시선이 과연 이 금리 인상을 2030 젊은 소득이 낮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이 세대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저는 줄다리기 싸움 같이 보여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은 패닉셀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지금 석병현 교수님 말씀은 결국은 이제 패닉셀링이라는 게 얼마나 광범하게 저희가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벌어질 것이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이제 패닉셀링이라는 말보다는 지금 이제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1주택자들에게서는 어딘가에서 뭐 집을 자기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건 사실인데 이분들이 지금 금리가 너무 올라가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꽤 오랫동안 지속돼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저희가 금리 피봇을 얘기를 하지만 피봇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금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당 기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게 저의 여러 가지 판단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이분들이 가지게 될 이 부담들이나 사실은 이제 주거의 질이나 이런 문제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과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지금 크게 뭐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뭐 이걸 크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사실은 어둡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좀 어두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가계부채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부동산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이슈들도 있고 지금은 사실은 이제 자금 시장의 문제지만 이것이 미분양 사태 이런 것으로 시작되는 뭔가 전이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충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년이 조금 더 부동산 관련한 뭐 가계대출 관련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두운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좀 듭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이 올해보다 집값이 더 빠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금리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봤을 때 지금 파는 게 낫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그거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게 올해 이제 초반 이후부터였고요. 금리가 사실은 이제 경제 주체들의 영향에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뭐 시간도 좀 걸리는 저희가 보통 정책의 레그라고 부르는 부분도 있고요. 지연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조금 관망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내년에 사실 어떻게 움직일지가 굉장히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뭐 영끌족들의 어떤 뭐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성 교수님 어떠세요? 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패닉셀링 같은 거 뭐 사실 원치 않게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 또 집을 갖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원치 않은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싫은데 우려는 되고 그에 대한 대비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근본적으로 주식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싶습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망이 안 좋다고 하면은 네. 손실을 보더라도 손절매를 하고 특히나 자신이 대출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손절매를 해서 손실을 보더라도 대출을 빨리 갚고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주식과 부동산을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에 비해서 부동산의 규모가 굉장히 크죠. 그렇죠. 그래서 이 손실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주식보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억대 단위로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손절매가 이론적으로 맞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가격이 더 하락할 수 있다. 그리고 금리가 오랫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적절한 순간을 봐서 본인의 상환 역량을 가늠해서 만약 손절매를 하고 나오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면은 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최대한 갚으려고 노력을 하다가 마지막에 경매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슬픈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저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게 2008년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네. 결국은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화랑을 뛰던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고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경매가 나오면서 결국은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금융기관들에도 손실이 쌓이면서 위기로 발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한국에서도 한계 가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이 한계 가게들, 이 고위험 가게들이 계속 증가하게 될 텐데요. 그렇겠죠. 지금 경제를 떠받치는 4개의 축이 있는데 일단 가게, 소비자들, 그리고 기업, 금융기관, 정부 이렇게 4개의 축이 경제를 떠받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른 축들에 비해서 가게가 가장 취약한 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성을 갖춘 대규모 집단들인 것이고 나머지는 네. 가게가 가장 취약한데 그렇겠죠. 이런 가게에 너무 이 상환 부담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계에 처하고 고위험으로 판단된 가구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을 멈추지 않도록 그리고 이 시장에서 상환 부담을 좀 완화해서 네. 계속 경제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네 개 주체 중에 가게가 가장 취약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금리가 오를 때 가장 많이 걱정하는 곳이 가게이고 그 가게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계 부채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가계 부채 때문에 금리를 빨리 올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일종의 근거로도 작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이 주요 36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화면에는 상위 10개국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상위니까 제일 높은 숫자들로만 저희가 일단 줄을 쭉 세워본 건데 우리만 100%가 넘습니다. 그 얘기는 GDP보다 가계부채가 더 많다 이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금리 인상기에 터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그냥 우려로만 치부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오르신 말씀이십니다. 네. 우리나라 가계 부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기서 누락돼 있는 큰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만 있는 이제 전세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네. 전세제도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그 전세 보증금이라는 것이 민간 간에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가계 부채이죠. 그래서 전세라는 게 2020년으로 봤을 때 전세와 이제 반전세에 들어있는 보증금 규모가 약 851조 원이다. 네. 라고 해서 이것까지 사실은 가계부채에 넣어서 보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까지 포함되면 우리나라의 이제 가계부채라는 것은 사실 더 큰 규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20년 전에도 가계부채 문제는 심각한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 그 시절에는 대부분의 가계부채는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이 아니라 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만 폭락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집이 담보로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가계부채가 경제 위기로 발전되는 것은 예. 이제 은행의 입장에서 그 개인의 문제, 개인이 대출을 연체하게 되고 대출을 이제 상환하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개인만 파산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렇죠. 한국 경제 입장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파산하는 개인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 금융기관에서 은행에서 그 파산하는 개인의 부실 채권을 갖다가 담보로 잡은 주택을 경매 처분해서 부실화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파산한 개인들의 부실 채권이 은행의 부실로 전이가 돼서 은행까지 도산할 경우에는 한국 경제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해서 부실 채권을 다 회수하게 되니까 네. 한국 경제 자체는 문제가 없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2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때는 그 당시에 뭐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폭락을 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갔던 것이고요. 지금은 다른가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부동산 규제를 LTV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제 사실 부동산 담보 대출을 못한 사람들이 뭐 이제 대출 이제 신용 대출 이런 네. 쪽으로 그러니까 정말 말 옮겨가기 그대로 시작했죠. 연끌을 한 거죠. 연끌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대신 이제 신용 대출에서 그 당시에는 없었던 이제 미국에는 있었지만 차주의 이 상환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대출 규제인 이제 DSR 규제라는 것이 선진적인 사실은 대출 규제거든요. 그래서 DSR 규제 같은 것이 도입이 돼서 사실은 가계 부채의 질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DSR이라는 것은 이제 연소득에 대비해서 그렇죠. 왜 총 대출액을 다 보는 거잖아요. 예. 원리금을 다 그렇죠. 보는데 실제로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좀 건전하게 관리가 된다는 것이죠. 얘기인가요? 예, 관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2017년부터 전방위적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서 그 대출의 질 자체는 꾸준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차주 위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차주별 대출 금액도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으로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주담대는 1월부터 9월 동안에는 증가를 했으나 기타 대출 이게 대부분 이제 신용대출이거든요.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약 이제 1.2조 원이 올해 감소가 됐습니다. 가계대출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GDP 육박하는 이제 규모라서 사상 최고 규모라서 이제 잠재적인 위험 요소인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뭐 금감원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규모인데 그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0.21%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역대 최저 수준인 것이고요. 그래서 연체율을 아직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제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된 탓에 가계부채의 질이 개선됐다기 때문으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연체율을 그대로 봐도 무리가 없는 건가요? 사실 허수라는 연체율이 지적도 허수라는 있을 수- 지적도 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인 사업자들 이런 분들이 가계대출을 자기 사업자금 조달용으로 많이 썼는데 그러니까요. 개인 사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원금 상환 유예를 유예라든지 해주잖아요. 이자 상환 유예를 네. 금감원에서 이제 해줬기 때문에 그 이제 부실화를 허수로 이렇게 해준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괜찮나?에 대한 물음을 좀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대책이 협조한 대가로 불가피하게 네. 이제 좀 이렇게 위험을 떠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고요. 대신 이제 이런 거에 대비해서 부실화에 대비해서 금융기관의 이제 대손 충당금이나 대손 적립금을 쌓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에서 끊임없이 요구를 해와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충분히 이런 대손 충당금과 적립금을 쌓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대비를 할 준비를 해놔라 이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대비가 돼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결국은 부동산 시장이 폭락을 해서 금융기관으로 이 개인의 대출 부실화가 전이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한데 최근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발표, 정부의 비상경제 민상대책회의에서 그것은 참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신규 공급을 5년간 270만 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거의 속도 조절, 이제 조기에 신규 공급이 몰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말 그대로 진짜 경제 주체들이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패닉세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규 공급을 속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어렵죠.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비율이 GDP보다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금리 지금 현재 붙고 있는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다 이자로 토해내는 대하는 어떤 가계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좀 불안해 보이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 석병 교수님 말씀과 뭐 제 생각을 좀 정리해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좀 첨언을 드리면 한 4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좀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보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 와중에도 나오지만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이제 금리가 이자도 올라가고 많이 있으면요. 내야 되고. 그 저기 표에는 아까 이제 보여주신 표현 잠깐 나오지 않았지만 가계부채가 또 굉장히 높은 나라들이 어디냐면 100% 육박하는 나라들 노르웨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도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데 상대적으로 한국과 그 나라들을 동일 현상에서 비교할 수 있냐? 그럼 그건 아닌 것 같은 게 그 나라들은 은퇴하고 나서 받는 펜션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삶의 그 생애 주기의 소득이라는 게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계부채가 훨씬 더 이 차주들의 소비를 제약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겠네요. 좀 더 거시적인 수준으로 가면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네. 은행권은 지금 굉장히 사실은 탄탄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고소득 고신용자들에게 주로 대출이 나갔었고 작년까지 대출이 굉장히 많이 나갔었기 때문에 은행권의 수익은 굉장히 탄탄한 편으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캐피탈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여전사라고 저희가 네. 보통 부르죠. 여신 전문 금융회사나 아니면 지금 또 하나가 이제 그 저축은행들이거든요. 주 이쪽이 이금융권 이금융권 쪽이네요. 쪽이 네. 아무래도 이제 가계부채 부실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이 부분이 크게 걱정할 거 없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는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전체 대출 그쪽의 대출 중에서 크지 않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 2개 정도 포인트만 짚고 말씀을 드리면 네. 하나는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지금 환율이나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싶은데 한국의 가계부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지금 금리를 상승시키는데 제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네. 뭐 좋은 예 중에 하나가 영국이죠. 영국이 사실은 국민 소득이 2조 달러가 넘는 나라 중에 가계부채가 가장 높은 나라, 한 90% 그 근처에 되는 나라거든요. 그렇네요. 얼마 전에 영국에서 크게 사단이 한번 났었잖아요. 네, 네. 뭐 이런 게 또 하나 있고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이 보기에 한국 경제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한국의 투자를 좀 막게 하는 큰 요인이 되는 부분이 아마 가계부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아까 뇌관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뇌관이 될 수 있는 채널들이 지금과 같은 한 4가지 정도가 존재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뭐 가계, 기업 또 아까 금융기관, 정부 4가지 주체를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에 가계는 뭐 지금 두 분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제가 걱정하는 것만큼 위험하진 않을 수 있겠다. 다행히 잘 버틸 수 있겠다라는 좀 희망 섞인 메시지도 좀 저는 좀 해석이 되는데 회사도 기업도 문제예요. 최근에 특히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 사태가 기업들로 많이 전이가 되고 채권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이제 기업들이 원래는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했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제 은행에서 돈을 빌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은행에서 빌리는 것들이 이제 금리가 높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업들의 부담은 점점 커지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가계 부채도 저희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네. 가계 부채뿐만 아니고 기업 부채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가계 부채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은 다른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라고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지금 이 GDP 대비 가계 부채로 말씀을 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전에 100%를 넘어갔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오히려 70%대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이벤트 이후에 좀 많이 정리가 된 네, 거죠. 계속 꾸준히 하락을 하면서 네. 지금 70%까지 내려왔는데 한국은 오히려 그때는 70%대여서 지금 100% 이상으로 계속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LTV 규제나 DTI 이런 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할 수 있는 요소는 되지만 금리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성을 네. 높이고 지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위기 상황으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 번째로 취약한 주체가 사실은 기업인데요. 기업이에요. 특히 지금 굉장히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곡물 가격 그리고 에너지 가격이 계속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계 경제가 이 침체에 이제 글로벌 금리 상승이라든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도 지금 침체로 가고 있고 매출이 하락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고환율 그리고 이제 고 에너지 가격 뭐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비용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금리가 계속 상승할수록 한 개의 기업은 계속 증가하게 될 텐데 이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기 때문에 이 위기에 처하는 한 개의 기업들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장 사업 전망이 좋은 사실은 우량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자금 시장이 경색이 되면서 그렇죠. 흑자 도산이라든가 이런 우량 기업이 무너지는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 기업, 우량한 기업들이 무너질 경우의 문제는 당장 침체가 오는 것도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할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발생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고 네. 그렇지만 또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의 기회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속가내는 건가요? 예, 사업성이 없는 좀비 기업이 늘어나지는 않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서 이 지원 정책과 구조조정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양질의 서비스와 또 상품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까지 또 제언을 주셨는데 석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 뭐 기업들도 이제 위기 상황에 좀 처해 있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최근에 그 레고랜드발 채권. 경색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는 점인데요. 네. 그 일례가 이제 1월에서 9월까지 은행 기업 대출 그 현황을 보면 은행 기업 대출이 이제 약 90조 원이 증가를 했는데요. 1월에서 9월 사이에.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게 이제 대기업이 이제 28조 원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전년 동기간에는 대기업이 약 4조 원밖에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7배 가까이 대기업 은행 대출이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면 장기간 빌릴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하게 되면 이제 단기마다 계속 연기를 해야 되기 상환하고 때문에 연기하고 이렇게 자금 해야 조달 되는 거죠. 계획도 이제 힘들어지고요. 뭐 그래서 안 좋기 때문에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기업조차 은행의 대출 문을 두드리게 됐다는 것은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로 회사채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워낙 어려워졌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네요. 보여줬고 실제로 회사채 순발행액은 1월부터 9월 사이에 2.1조 원 감소했습니다. 상환했다는 거죠, 이제 회사채를. 차환 발행이 실패하고 이래서.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제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얼마나 지금 자금이 경색이 됐냐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대기업조차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상황에 몰렸는데 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에서 약 73%가 이제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럼 이제 대기업들이 받은 변동금리 대출금리도 올라간다는 그렇겠네요. 사실이죠. 네. 그러면 방금 전에 이제 뭐 김성훈 교수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대외 불안 요인으로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이제 이자 비용까지 추가로 올라가니까 네.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영 여건이 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이제 정부에서 기업을 그러면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그것은 이제 저는 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 2023년까지는 우리나라도 이제 고물가 상황을 직면하는 거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최우선 목표가 돼야 되는데요. 정부에서 이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쓰게 되면 이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더 길게 가져갈 요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 연구에서도 이미 밝혔듯이 한국의 지금 추세적으로 한국의 경제의 생산성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한국에서 기업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기업의 진입과 네. 그다음에 경쟁력이 없는 기업의 시장에서의 퇴출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이제 원래는 불경기에는 네. 경쟁력이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이 되고 그다음에 혁신 기업은 시장에 신규 진입을 그렇죠. 해야지만 네. 한국 경제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왠지 이 정부의 이제 뭔가 좀비 기업에 대한 지원 이런 걸로 좀비 기업이 계속 살아남는 거죠, 한국에서. 그래서 이런 좀비 기업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여지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쟁력이 사라지는 기업들은 뭔가 퇴출을 해야 놔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제 뭔가 지금 재계에서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런 요구가 크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뭔가 법인세 최고세율 이번에 정부에서 얘기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같은 정책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불가피하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국내 선행 연구에 따르면 특히 청년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대기업이고요. 청년의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하는 기업은 대기업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혜택은 이제 규모가 큰 기업이 혜택을 많이 보는데요. 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이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최신 선행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이런 기업의 투자 비용을 절약해주는 법인세 감면과 같은 정책은 이제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 경제학회에서도. 그래서 뭐 투자 증가를 통해서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네. 뭔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정책은 저는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 정도 선에서 예. 정리가 돼야 된다. 한 말씀만 제가. 네, 교수님. 아까 그 김성훈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제가 잠깐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사실은 저도 가계부채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급격하게 안 좋은 쪽으로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시발점은 아무래도 가계 쪽보다는 기업 쪽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기업이 좀 더 하고 위험할 수 있고요. 있다. 예, 그리고 기업들과 특히 관련된 그
캐피탈사나 아니면 중소증권사들 쪽으로부터 네. 예,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가게도 위험하지만 기업도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네네. 지적을 지금 해주신 네네네. 건데 기업이 최근에 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도 그렇지만 최근에 생명보험 업계에서는 네네. 뭐 콜옵션을 연기하거나 네네. 이런 상황들이 네. 연출이 좀 되고 있는데 네네. 이거는 지금 현재 뭐 돈맥경화라 부르는 이런 자금이 경색되는 상황에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불난데 기름을 붓는 네네. 그런 이벤트인 건가요? 네, 좀 해석을 해주시면 예, 좋을 것 저는 같아요. 그런 것 같고요. 예. 그게 뭐 사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기업들에서 아주 긴 만기의 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관례상 그것을 보통 한 3년에서 5년 안에 갚았던 것이죠. 3년이나 5년에 한 번 이렇게 돌아옵니다. 갚을 예. 기회가. 주기가. 예, 그러면 그때 이제 보통 갚아서 시장에서는 그것을 아주 만 기간에, 그러니까 긴 기간에 만기가 긴 회사채로 생각하지 않고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의 회사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관행입니다. 시장의 네네. 관행. 그런데 이번에 흥국생명에서 네. 이것을 갚을까 갚고 새로 발행을 회사채를 할까 했더니 새로 발행을 하는 게 금리가 너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냥 안 갚고 한 번만 이제 유예를 하자 그러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더 높은 금리를 받아들인 이게 이제 흥국생명에서 했던 행태인데요. 관행을 깼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마켓에서 보기에는 사실 예. 이것이 어떻게 보면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기간을 연장한 것뿐이고 이거는 원래 기간이 굉장히 만기가 긴 채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네. 시장에서 보기에는 야 예전에 한 번도 안 그랬잖아. 근데 이번에 너네가 그 관행을 깬 것은 이상현상으로 보는 일종의 거군요. 예, 굉장히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 그러니까 일종의 뭐 사실은 언오피셜한 디폴트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 거죠. 합법적으로 한 거긴 한데 네, 맞습니다. 관행적과는 했던 그 패턴과는 달랐기 때문에 시장에 놀라게 네, 만드는 맞습니다. 거군요. 뭐 월드컵에서 브라질이 8강에서 떨어지는 뭐 이런 네. 일인 거죠, 사실. 네. 시장에서는 좀 놀라운 일로 받아들이는 네, 네, 건데 네, 네. 그럼 실제로 이게 최근에 나타난 자금 경색을 보여주는 사례로 우리가 인식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지금 회사채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네네. 한국생명에서 다시 지금 뭐 $100짜리 채권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터무니없게 낮고요. 가격이 터무니없게 낮다라는 건 그만큼 이자율이 높다, 네. 예, 금리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회사채 시장에 지금 약간 안 좋은 지금 시그널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금융이나 한국은행에서 기민하게 또 움직이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서는 좀 뭐지? 그동안의 패턴과 좀 달랐는데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은데 금융당국은 뭐 이행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변경한 거고 조금 기간을 늘려놓은 것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일단 뭐 불을 좀 끄는 진화에 좀 나서긴 했는데 그렇게 봐도 무리 없는 건가요, 교수님? 예, 저는 그렇게 쉽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이 게임 이론의 용의자의 딜레마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뭘까요? 개별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금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만기를 이제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이 분명하지만 네네.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런 기업들, 다른 금융기관들도 다 마찬가지 상황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 상황에서 같은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은 결국 이 경제가 안 좋은 방향으로 쏠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다고 또 네네. 개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정부가 이걸 나서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어려운 처지에 지금 있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고 바로 흥국생명의 신종 자본증권 가격이 네. 30% 정도 급락을 했고요. 네. 흥국생명뿐만이 아니고 지금 저희 금융기관들이 2018년 이후에 이 신종 자본증권이라는 것이 자본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의 이제 자금 조달 수단이고 자본으로 인정이 돼서 이 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발행됐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발행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에서 발행된 신종 자본증권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서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이 신종 자본증권 가격들까지 같이 동반 하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2018년부터 굉장히 이 급격하게 증가한 신종자본증권의 이 콜옵션 행사 시기가 2023년이면은 또 계속 많아지게 됩니다. 그 딱 시기가 돌아오는데요. 네네.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것들을 같은 상황에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보여서 이제 한국 기관들이 이제 외화 채권을 발행하는데 어려움을 줄 가능성이 있고 예. 그리고 뭐 차환 발행을 한다든가 할 때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지면서 금리가 굉장히 높아지는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좀 걱정되는 지점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과연 금융당국의 얘기처럼 그냥 계약 변경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부채도 걱정이고 기업 부채도 걱정인데 정부 부채도
걱정입니다. 정부 빚 많이 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비기축통화국을 봤을 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을 넘어선다고 해요.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의 정부 부채가 많이 늘어났다. GDP 성장보다는 빚 성장이 더 컸다. 뭐 이렇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지점인데 정부 부채도 걱정을 할 만한 지점들이 있을까요? 예, 뭐 정부 부채는 뭐 걱정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저는 뭐 예전부터 뭐 지적을 많이 해왔고요. 뭐 최근에도 제가 뭐 국회보에 칼럼을 썼는데요. 네네. 2023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칼럼을 썼는데 거기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저희 중기 재정 계획에서도 재정 지출 추가적으로 더 줄여야 되고 뭐 이래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일단은 제가 방금 전에 흥국생명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네. 흥국생명 관련해서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 외화 채권이라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지금 뭐 국내 채권 시장에서 자금 경색이 심각했다는 점은 지적이 되어 왔었는데요.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외화 채권이라서 국내 채권 시장이 여의치 않으니까 외화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자금을 조달하려고 했던 기업들조차 외화 채권 시장에서 좀 안 좋은 시그널, 국내 금융기관의 신뢰도가 안 좋다, 믿을 수가 없다. 영구 채권 30년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라고 생각을 했던 영구 채권도 원래는 대신 5년마다 콜옵션을 행사해서 조기 네. 상환을 하고 다시 차환을 발행해서. 하는 거랑 네. 마찬가지로 5년 만기로 생각을 하고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었었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제 30년 만기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면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높은 이자를 약속을 해야 되고. 그래서 외화 채권의 차환 발행이랑 외화 채권을 통한 국내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지게 만드는 효과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채권 시장뿐만 아니라 외화 외화도? 채권의 자금 조달도 네, 어려워지는 불안해지네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우려로 할 네. 사안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정부 부채는 정부 어떻게 부채에 보세요?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요. 지금 정부 부채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은 제가 2017년부터 최근에 그 연구에서 GDP 대비 정부 부채가 매년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매년 3%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빠른 거냐면요. 그 이전 2017년 이전 10년간은 매년 0.9% 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난 4년간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 상승 속도가 그 이전 10년 평균치의 3배였던 거죠.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상승을 했으니까 지난 4년간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 비기축 통화국, 네. 비기축 통화국보다 우리가 따라잡는 거, 정부 부채 증가 속도를 그러니까요. 따라잡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워낙 빠르게 성장을 했으니까 우리나라의 패턴을 봤을 GDP, 때는 대비 그렇게 놀라운 정부 일은 부채가 아니다. 3배 이상 빠르게 어떻게 보면 10년 평균보다 3배 이상 예상할 빠르게 수 있었던 성장했어요. 그렇죠. 일이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제가 그 위험성을 여러 번 지적을 했었고요. 네. 그동안 뭐 칼럼이나 뭐 이런 거 논문에서도. 그랬는데 이러한 상승세가 이제 비기축 통화국 평균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시간 문제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뭐 이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우리가 양호한 수준이다. 이렇게 맞아요. 뭐 얘기를 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었나요? 네네. 그렇지만 이거는 기축 통화국과 비기축 통화국의 차이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지 못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지표는 비기축 통화국에서의 그렇죠. 평균을 넘어섰다고 하니까 그만큼 위험성이 큰 거죠. 왜냐하면 크다고. 기축 통화국의 경우는 그 기축 통화국의 국채는 안전자산으로 간주가 돼가지고 아무리 정부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국채를 갖다가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으로 여기서 이제 사주니까 문제가 없지만 비기축 통화국의 국채는 이제 기축 통화국의 네네. 국채만큼 안전자산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기축 통화국 수준으로 높은 수준의 GDP 대비 정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국가 신용도에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우려스러운 그래서 상황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IMF 기준으로 선진국으로 분류된 나라들은 대부분 이제 GDP 대비 정부 부채를 이제 50%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금 정부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원래는 60%까지 오를 전망이었는데 그걸 50% 중반 이내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옳은 방향으로 재정 준칙까지 정하겠다, 뭐 이래가 법제화하겠다 이런 알겠습니다. 것은 옳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것도 저는 더 타이트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급격한 된다. 인구 구조 변화로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고 출산율은 감소하기 때문에 고령화로 인한 정부 지출은 늘어나고 네. 그다음에 출산율 감소로 세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그렇죠.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평균치로 더 맞췄다가는 관리를 타이트하게 해야 정부 된다. 부채가 금방 더 엄격하게 늘어날 된다.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세 분 말씀 계속 들어보면 가계 부채도 걱정, 기업 부채도 걱정, 정부 부채도 걱정인데 미국 연준은 막 뛰어가고 있어요. 금리를 빨리빨리 올리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쫓아는 가야 되는데 이런 쌓아놓은 부채를 보면은 뛰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우리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될까요? 뭐 결국 이제 다음 금리 결정이 한국이 한 번 남고 그 이후에 이제 미국이 한 번 남은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보면 올 말까지 금리 결정을 11월 말에 하게 되면 12월 달 미국의 금리 결정 이제 기다리는 상황에서 올 말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예. 뭐 저는 계속해서 0.5를 올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월 금통위에서도요. 네네네. 이유는 이제 올 중반에는 사실 이제 물가라는 하나의 타겟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은 금리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 변수가 하나 늘었죠. 네. 환율까지 이제 확대가 된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한은에서 43조 원 정도 규모의 이제 금융 지원 패키지 같은 거, 특히 회사채 시장, 은행권, 이제 금융권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한은에서 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석병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그렇게 한국은행이 확장적으로 가면 어떻게 하냐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은행 쪽 얘기는 본원 통화를 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은 없을 거다라는 게 한국은행 쪽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한국은행에서는 0.5의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병훈 교수, 허준영 교수, 김성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